작은 서점. 사랑하는 사람의 보드라운 살갗을 만질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정지용은 주장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김사과의 장편소설 NEW 첫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대기업 오너 정대철 회장 일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달리 아들 정지용은 유약하기만 한데요. 재벌가의 불륜과 치정의 막장 스토리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4명의 블루자매 중 셋자가 떠나면서 남은 자매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삶이 무거운 이들에게 건네는 뜨거운 위로인데요. 코코 멜러스의 블루 시스터즈 클레이하우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라딘 인문 MD 김경영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에 소개하던 책들과는 결이 좀 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야심차게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책 얘기하시네요. 네, 어떤 책인가요? 아잠 아흐메드의 두려움이란 말 따위인데요. 아나운서님 부제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부제가 딸을 빼앗긴 엄마의 마야 카르텔 추적기요. 아, 이게 뭔가 실화인가 봐요? 르포? 네. 실화입니다. 네. 오. 멕시코에서 있었던 네. 일이고요. 네.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도 이 책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더라고요. 네.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멕시코의 이야기고 딸을 빼앗겼다는 거는 뭐 납치당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스릴 넘칠 얘기네요. 네. 네. 마야 카르텔 세타스에 납치당한 딸의 보복을 하고자 나선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네. 우선 세타스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멕시코 마야 카르텔들이 무시무시한 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익히 아는 사실이죠. 네. 이 책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산 페르난도 지역을 집어삼킨 세타스라는 마야 카르텔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0년도쯤에 세타스가 산 페르난도 지역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네. 세타스는 전례 없이 포악한 카르텔입니다. 원래 세타스 이전의 마야 카르텔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카르텔에 해가 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폭행하거나 살해하지 않는 것이죠.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와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카르텔들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삶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야기 진행상 이 세타스라는 곳이 그 룰을 네. 그런 거죠? 네. 네. 세타스는 마야 카르텔의 지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세타스는 무자비합니다. 세타스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무차별적인 살인으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조직이에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웃으면서 죽이고 황산으로 녹이고 그냥 재미로 무고한 사람들을 서로 죽이도록 강요합니다. 잠깐 이게 다 지금 실화라는 얘기죠? 실화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아이고 막. 네.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듣고 있어요. 네. 네. 예고 없이 바로. 네. 네.
네, 이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 네. 그 마을로 들어오는 시외 버스들을 통째로 다 납치해서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이들이 대체 몇 명을 죽였는지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일들을 일상적으로 저지릅니다.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일상적으로 훼손된 시신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 산페르난도 마을 주민의 5분의 1이 이주를 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친구나 지인들이 죽어있는 상황이니까요. 진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근데 이제 이런 범죄 조직이 완전히 한 마을을 이렇게까지 포악하게 난도질하면서 마을을 점령하기 전에 왜 경찰이나 정부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뭐 여기도 뭐 카르텔 이런 게 있나? 네, 세타스가 이전의 카르텔과 다른 점이요. 이 조직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영입된 사람들이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것부터가 좀 끔찍하죠. 근데 이제 조직이 커지려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고 이들이 하는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이 마약 밀수잖아요. 네. 이걸 제대로 하려면 공직자들을 매수해야 했거든요. 매수했구나. 네. 90년대 이후 멕시코의 정치 상황이 어지러워서 이미 많은 공직자들이 부패해 있었고 그들이 세타스 편에 서게 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었습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멕시코에는 주로 범죄자들이 쓰는 플라타 오 플로모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하자면 은이냐 납이냐 라는 말인데요. 은은 돈을 뜻하고 납은 총알을 뜻합니다. 네. 당신 지금 죽을래? 아니면 돈 받고 우리 편할래? 네. 이렇게 묻는 마약 카르텔 앞에서 사실 뭐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 공직자들을 매수하는 데 쓰는 돈은 또 일반 시민들을 납치하고 가족에게 뜯어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엉망으로 흘러간 거죠. 부패와 작동하지 않은 공권력, 윤리의식 없는 전역 군인들의 범죄.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일상이 망가지고 그냥 죽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주라는 것이 말이 쉽죠. 사실 몇 대째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산페르난도는 원래 평화롭던 목축지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나고 나서야 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보이지만 그 급변하는 상황의 한복판에서는 명확한 판단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위험한 상황이긴 했지만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중 한 가족이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미리암의 가족입니다. 네. 미리암은 봄으로 일을 하던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막내딸 카렌이 납치당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책의 주인공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미리암의 가족, 막내딸이 납치를 당했다. 근데 일반 시민을 이렇게 납치하는 거는 뭐 시민들한테 돈을 갈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납치는 젊은 남자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의외죠. 세타스가 조직원들을 많이 늘려야 했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을 한꺼번에 많이 납치를 해서 조직원으로 만들거나 조직원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딸이 납치당할 거란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네. 여자도 납치를 하긴 했지만 부자들이 많이 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미리암의 가족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납치범들이 뜯어낼 돈이 없으니까 자신들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세타스는 인정사정 없이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지 진짜. 맞아요. 미리암은 덜덜 떨면서 집으로 와서 아들, 딸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납치범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네. 당연히 전화가 왔고요. 납치범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해요. 미리암이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액수였죠. 그만큼은 없다고 말을 해도 납치범들은 당연히 말이 안 통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요라고 통보를 하죠. 아니 어디서 돈을 구해와요. 진짜 이런 서민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미리암의 가족은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네. 여기서 이곳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은행에 납치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어요. 진짜 대출을, 납치를 이미 예견하고 그 대출 상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납치범에게 줄 가족의 몸값을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대출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납치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은 없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이들만 있는지 알 수 있죠. 미리암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을 합친 전 재산을 다 납치범들에게 넘깁니다. 납치범들이 요구한 금액에는 못 미쳤지만요. 그러나 그 돈을 줬는데도 카렌은 돌아오지 않아요. 납치범들은 카렌을 돌려줄 것처럼 굴면서 계속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미리암의 가족들은 애가타게 카렌의 흔적을 찾고 방법을 강구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원래 장군 같은 성격이에요. 굳세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막내딸을 납치당한 이후엔 너무나 좌절해서 풀 죽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가족들은 카렌이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납치에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 가족들은 얼마나 피가 마르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리암은 그 고역 같은 시간을 지나다가 어느 날 머리를 질끈 묶고 일어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미리암은 카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렌을 납치한 이 세타스의 조직원들을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어떡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타스가 얼마나 무자비한 조직입니까? 공권력도 다 매수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딸을 잃은 엄마의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미리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가 불같은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기시감이 있는 게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말이죠. 그죠? 네. 딸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이제 엄마가 마약 카르텔의 조직원들을 직접 잡아들인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이 스토리는 지금 실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 엄마는요. 네. 근데 일단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죠. 미리암은 복수를 마음먹은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총 한 자루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곳부터 조사를 시작하죠. 책에 미리암이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면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싸그리 기억하면서 범인을 잡으러 가고 이제 이런 과정이 책의 용의자 한 명 한 명마다 모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순간부터 이 취재, 조사는 쉬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가장 큰 무기는 정보력입니다. 일하지 않는 경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정보를 넘겨줄 친한 경찰을 한 명 만듭니다. 네, 부패되지 않은 경찰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미리암은 경찰의 세타스 조직원들의 결정적인 정보들을 계속 넘겨주는 대신 이들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 바로 출동하여 잡도록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거래인 거죠. 그리고 납치범을 잡고 나서 관련된 이가 또 누가 있었는지를 불도록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정보를 하나하나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요. 결국 딸의 납치와 관련된 많은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이 과정이 더더욱 영화 같은 것은 범인들을 단지 경찰에만 넘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암은 딸의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 말은 어떤 힘을 빌려서 이 범인들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이게 초법적인 어떤 그 현실, 멕시코 그 현실을 좀 그리고 있는 건데. 근데 진짜 놀랍네요. 어떻게 홀로 엄마가 아무리 위대하지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상상이 안 돼. 지금 소설이 아니라는 게 지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가족의 힘을 별로 빌리지 않고 거의 혼자 다 하거든요, 미리암이. 책에 대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자세히 그 용의자들을 잡는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 과정이 하나하나 놀랍습니다. 어쩌면 타고난 추격군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미리암은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능력이 출중해요. 눈썰미, 집요함뿐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는 순발력, 공권력을 다루는 능력까지 대단합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이나 사회 제도에 관한 공부도 계속 함으로써 정말 이 방면으로 따라올 자가 없게 됩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멕시코의 암적인 존재인 세타스의 조직원들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요. 경찰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에서도 눈여겨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범인들을 잡는 그물망은 점점 더 촘촘해지죠. 정부에서까지 눈여겨볼 정도의 중요한 존재가 됐다. 근데 혹시 미리암이 원래 전직에 무슨
뭐 형사나 경찰 뭐 이런 수사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 아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아니고요. 네. 미리암은 원래 장사꾼이었고요. 진짜 그냥 장사꾼. 네, 보모 일도 했습니다. 네. 원래 이쪽과는 전혀 연이 없었던 상관이 거죠. 없었네요. 네. 네, 정부에서 미리암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미리암이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살다 보니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너무 미비하거나 네. 혹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미리암은 굳세고 대범한 성격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이 많은 인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등 도움을 베풉니다. 연대를 해야죠. 이런 네, 그쵸. 분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피해자 가족 모임 같은 것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요. 네네. 피해자가 워낙 많고 참고로 말하자면 납치나 살해 뭐 이런 이유로 네. 사라진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해요. 진짜로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10만 거죠. 명이요? 네. 한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와, 무슨 킬링필드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멕시코 상황이군요. 네, 멕시코 내에서도 카르텔의 악행이 워낙 큰 문제가 되면서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부에서도 신경 쓰게 됩니다. 네. 나중에 미리암은 정말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결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야기하면 그치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 지금 이렇게 상황을 고조시켜놓고 네. 미리암에 대한 얘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뭐 도입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도 손에 지금 땀을 쥐게 하는 막 추격전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게 책이 생각보다 좀 두꺼워요. 것 같은데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맞습니다. 긴장감 넘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미리암이 복수를 하는 이야기로 그 위주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건가요? 네, 뭐 카렌 납치 네. 그리고 미리암의 추적과 복수가 이 책의 중심 줄기이긴 한데요. 네.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드린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타스가 어떤 배경으로부터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들이 어떤 악마 같은 악행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암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의 간략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이 포악한 카르텔의 산 페르난도 점령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어떻게 쑥대밭이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형태의 비극이 되었는지 선명하게 파악이 됩니다. 네. 저자 아잠 아흐메드가 퓰리처상 수상 저널리스트거든요. 네, 모든 취재가 굉장히 면밀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잘 정리되어 써졌다는 것을 초반부 몇 장만 읽으셔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리암을 이제 인터뷰에서 만든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그 미리암의 가족들이 인터뷰에서 쓴 책이고요. 그 범죄의 포르노처럼 어떤 자극적인 면만을 강조해서 쓰인 책이 아니고요. 한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과 질서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황폐해지는가,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알게 하는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제목을 다시 읽어보면요. 두려움이라는 말 따위,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한 말인 거죠. 어떤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두려움이라는 말 따위. 긴 겨울밤들이 이제 이어질 텐데 며칠 이렇게 붙잡고 잠들면 너무 좋을 책일 것 같아요. 네. 딸을 납치한 범인들을 직접 추적한 엄마의 이야기, 아잠 아흐메드의 두려움이란 말 따위 들어봤습니다. 김경영 MD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우리 박민지 청취자님께서 저는 책을 좋아해서 국문학과 졸업했습니다.
10년을 일에 치여 사느라 책은 보지도 못하다가 최근 회사 사무실에 있는 파리의 여자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다. 혼자서 잘 사는 독립적 여자란 어떤 걸까? 여유가 넘치는데 행동에는 기품이 넘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저를 돌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밖에 나가서 단풍도 보고 근사한 옷도 한번 사 입어보고 겨울이 오기 전 짧은 초겨울의 쓸쓸한 날씨를 즐겨봐야겠어요 하셨는데 뭐가 되게 자극이 된 어떤 계기가 된 책이에요. 지금 보니까 파리 여자들이라는 책 아세요? 저는 뭐 이 책은 모르지만 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쓰인 그 단어들, 표현들, 파리, 독립적, 기품, 여유, 기품, 단풍, 초겨울의 쓸쓸한 날씨. 이게 이제 전부 다를 말해주는 거죠. 네. 가을 타신다. 가을 타셨다. 그렇죠. 지내면서 삶을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이 책이 기점이 되어서 날아가는 이 늦가을과 사실 늦가을은 끝났죠. 이제 초겨울에 그쵸, 그 빨간 단풍이 거리를 휘날리고 있을 때 그 마지막 낭만을 좀 즐겨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네. 저도 한 10년 차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바빠요. 네, 제일 바쁘고 이 길이 맞나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실무진이라서 그렇죠.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해야 하는 그 업무의 양도 많고. 그렇죠. 그것도 뭐 생각도 많아지거든요. 내가 이쯤 되면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뭐 또 가정이 있으면 또 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가정이 없으면 또 결혼은 나는 언제 할까 뭐 아무튼 되게 인생에서 맞아요. 중요하고 복잡할 때라 인생으로 치면 한 여름에 지금 다다른 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라서 제일 뜨거운 시기입니다. 즐기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하시면 얼마나 좋게요. 네. 작은 서점에 와서 큰 마음, 큰 위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또 전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책을 골라오셨나요? 오늘은 김사과 작가의 NEW, 줄여서 New라고도 하는데 New? 정식 제목은 NEW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또 이렇게 중간중간 점을 적었어요. 네. N.E. 이게 뭐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김사과 소설가 어떤 작가인가요?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네. 2005년에 단편소설 영희로 제8회 창비 신인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네. 그 후로 이제 책을 많이 냈어요. 장편 같은 경우는 미나, 테러의 시, 천국에서, 바캉스 소설 이런 책을 냈고 뭐 중편은 나, B책, 이 B만 알파벳입니다. 제목들이 다 독특하네요, 이분. 예. 저랑 공통점이 좀 있어요. 예, 그렇네요. 저 안 그래도 그거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창비신이 소설상. 네.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이쪽 출신이잖아요. 네. 이 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는데 저는 2010년에 데뷔를 했고 김사과 작가는 2005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저보다 데뷔 5년 선배인 셈인 거죠. 네. 선배군요. 나이는 좀 더 어리지만.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시리즈의 책도 냈네요. 그리고 저는 피츠제럴드라고 그 유명한 대문호들의 생을 추적하면서 쓰는 에세이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그 시리즈에서 피츠제럴드를 썼는데 이분은 김사과 작가는 보니까 헨리 제임스를 썼네요. 네. 아니 이 정도면 서로 아는 사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모릅니다. 일면식이 없는데 사실 제가 좀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인상을 받고 데뷔를 해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받은 그 창비 신인 소설상이 생긴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상자 없음으로 발표되는 해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예요. 여기 나오는 장유진 작가님도 포함해서 같은 출신이니까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는 당연히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늘 언제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그 NEW라는 오늘 작품이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처음 읽어봤는데 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제 스타일에 맞았고 네.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좀 기회가 되면 많이 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죠. 이 책이 약간 호불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사가 작가는 이제 등단 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문학 작가로 분류가 되는데, 네. 근데 이 소설이 담고 있는 흥미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순문학에서 추구했던 그런 재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걸 분류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순문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로맨스 소설이나 장르 소설 아니면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재벌 3세입니다. 네. 순문학에서 재벌 3세 잘 안 나오죠. 네네. 보통 이제 고통받는 뭔가 소시민이나 아니면 뭔가 투쟁 의지를 가진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반대죠. 게다가 이 인물이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순문학에도 선하지 않은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작가가 좀 장난을 쳐보겠다는 듯이 네. 아니면 기존의 서사 방식을 풍자한다는 듯이 진행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소설에는 기존 순문학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는 거죠. 우선 재벌 3세가 좀 낯설고. 네. 게다가 유튜브 BJ가 나와요.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불륜이 나옵니다. 비속어도 좀 나오고 심지어 카니발리즘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순문학의 성역을 한번 깨보겠다. 이런 뭐랄까 작가의 반란 의지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한 젊은 에너지로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뭔가 좀 개연성이 이게 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기존 문학이 갖고 있는 그 진중함, 엄숙함 이런 게 좀 없다는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순문학의 식상함을 느끼는 독자라면 아주 강한 흥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최민석 작가님한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온 소설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N 점 찍고 E 찍고 W 찍고 또 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네. 뭐 이게 왜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이제 한글로 네. 뉴라고 읽기도 하지만 이거는 출판사의 배려 같고 기본적으로는 N.E.W.이라고 읽죠. 왜냐하면 이게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H.O.T를 하시라고 읽지 않듯이. 네, H.O.T라고 하듯이. 네. 이게 세 가지의 이니셜인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오손그룹의 네. 회장이에요. 정대철 회장인데 이 사람이 현대 세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를 줄여서 네. NEW라고 한 거죠. N은 뭐냐면 뉴럴로지, 신경학, E는 일렉트리시티, 네. 전기, W는 원래는 이제 세컨드 월드 워가 돼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월드 워 세컨드, 제2차 세계대전. 네. 근데 너무 지금 신경학 전기 2차 세계대전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소설은 논리적인 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요. 네. 독자로서 제가 이래저래 유추를 해봐도 이 세 가지가 왜 현대 세계를 결정했는지 알기 어렵죠. 그러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한마디로 작가가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쓸 거야 라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 한 권 전체에 작가의 이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뭐 설정부터 전개까지. 네. 마치 그 작가의 고약하고 재밌는 장난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재밌었어요. 뭐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하지만 좀 서슬퍼런 그리고 좀 심술궂은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심술궂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본격적인 내용을 파헤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사가 작가님이 저보다 이제 데뷔 5년 선배고 제가 나이는 많지만 늘 배우려는 자세로 읽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살면서 제가 잘못해도 선뜻 사과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사과를 김사가 작가님은 이름부터 사과니까 예. 사과를 또 얼마나 잘하실까 네. 싶어서 또 선곡은 또 어디로 흘러가나요? 네. 아무튼 네. 사람이 살면서 사과를 해야 할 때 잘해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러지 못하니까 사과가 참 어렵다. 네. 김사가 작가처럼 소설 잘 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네. 엘튼 존의 안 돼.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저 진짜 좋아하는 사과가 노래예요. 제일 어려운 말이다. 진짜 네. 명곡이니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사과 작가. 근데 우리 이 작가님의 그 사과는 애플의 의미겠죠? 설마 본인의 이름에 그 모르죠. 미안하다의 사과를 제가 본명은 아는데. 네. 왜냐하면 본명은 어떻게 되시죠? 그건 밝히기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그걸 안 밝히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작가의 친구들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네. 다니는 카페에 단골로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사과는 애플을 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모든 작가들이 이름 정하거나 뭐 제목 붙이거나 이런 거는 좀 열린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작가님들 뭐 이렇게 필명을 쓰시는 분한테 굳이 본명은 뭔가 이거 물어보는 게 좀 예의가 아닌가 보군요. 이런 건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굳이 뭐 알려고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네. 자, 줄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인공 정지용은 1991년 크리스마스 이브 소련의 붕괴를 이틀 앞두고 태어났습니다. 네. 자, 그 재벌 3세란 얘기죠. 이 정지용이라는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네. 정지용이 태어난 때는 소련 붕괴를 앞두고 있듯이 그 집안 역시 붕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아버지 정대철은 열흘째 소식이 없습니다. 잠깐만. 할머니, 할아버지 다 편찮으시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아프시고 아버지는 왜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은미라이거든요. 네. 은미라는 하니까 은미라는 사람이라 저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저 소설 시작할 때 은미라가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은미라입니다. 은거울이 아니라 은미라는 사람을 시켜서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까 갑작스러운 불륜 이 맥락이군요, 지금.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남편이 경영하는 오손 그룹의 신입 남자 직원이라는 루머를 듣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출산 예정일 한 달을 앞두고 산통을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 문학과는 좀 다른 느낌? 어떤가요? 서사의 자유가 좀 느껴지나요? 예. 그리고 뭔가 엄숙함에 저항하겠다는 그런 결기 같은 것도 좀 느껴지죠. 아무튼 마침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4분을 겪고 있었는데도 아버지 정대철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네. 단단히 바람이 난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정지용은 실성 직전에 은미라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걱정에 잠긴 외할머니에 둘러싸여서 세상에 나왔죠. 담당 의사 또한 여의사였고 간호사들도 여성이었으므로 그가 생애 최초로 접한 세상은 완벽하게 여성들의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언제 등장해요? 이제 나오는데요. 아버지 정대철은 이듬해 봄에 아들의 얼굴을 강남의 모 호텔 100일 잔치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100일 잔치에서 첫 아들을 대면하는군요. 처음으로 아들을 본 정대철이 흐느끼자 그때 장인이 사실상 그룹의 이제 실세입니다. 장인이 굉장히 큰 소리로 땡땡처럼 질질 짜네라고 큰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제가 방송용으로 좀 순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장인이 정대철을 굉장히 비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싫어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소리를 듣고 정대철은 분루를 삼키면서 연회장을 떠나죠. 하지만 몇 년 뒤에 은미라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그건 바로 정대철이 수많은 젊은이와 육체적 파티를 즐겼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독특하다. 그렇죠. 우리 주인공은 그 정대철이 아니라 그 아들이잖아요. 정지용. 어떻게 되나요? 네, 아들 정지용은 이제 무럭무럭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소설의 표현을 따르자면 조금 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 약간 진짜 이게 심술궂은 어떤 그런 장난의 또 일환인가요, 이것도?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정지영은 재벌 3세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신과 반대되는 아주 출중한 학력과 미모와 네. 교양 있는 집안,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최영주와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뭔가 계획된 결혼, 정략 결혼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네. 네. 이 결혼은 정지영의 아버지인 정대철 회장과 네. 최영주의 어머니인 홍 교수가 계획한 것입니다. 서로의 집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말씀하신 대로 정략 결혼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지영은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접 살림을 그 차린 장소가 예. 좀 특이합니다. 어떤 데다가 신접 살림을 마련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LC에 있는 네. 이니셜이죠. LC에 있는 메종드 레브. 예, 뭐 아마 이게 한글로 쓰여 있는데 아마 네. 메종드 해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꿈의 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메종드 레브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버지 정대철 회장이 지은 곳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아버지 정대철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겠다는 듯이 200평짜리 펜트하우스부터 5평짜리 원룸까지 네. 모두 지어놓은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모두 함께 사는 대규모 공간을 건설해 놓았는데 네. 여기에 신혼부부인 정지용과 최영주가 사는 거죠. 뭐 아버지의 건물이라면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에 정지용은 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재벌 3세니까 뭐 다른 사람 건물이라도 좋은 데 살겠죠. 네. 아무튼 이제 이 설정이 유효한 역할을 하는데 정지용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이 건물에 5평짜리 원룸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가면서 5평짜리 원룸에 사는 인터넷 BJ 이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형을 보고 관심을 가지죠. 뭔가 좀 빠져드는 사랑에 빠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플롯인가요? 네. 그렇게 정지영은 메종드 레브에서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와 5평짜리 원룸 사이를 오가면서 최영주와 이하나를 동시에 만납니다. 네, 이거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네. 갑작스러운 불륜. 그러게. 네. 이런 애정행각은 또 뭔가 이렇게 들키나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보통 소설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파국을 맞이하죠. 네. 네, 이 소설은 독특하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최영주는 임신을 했고요. 이하나는 어느덧 정지용이 전세로 얻어준 청담동 빌라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자님께서 예감한 대로 네. 최영주는 낌새를 차리고 정지용한테 미행을 붙입니다. 예. 그런데 남편 정지용은 이 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미행이 붙은 건 아는데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네. 왜요? 그게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정지용은 평생 아버지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메종드 레브도 사실은 최첨단 감시 장치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속 감시를 받는 주인공, 이 설정이 조금 특이한데요. 네.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소설에서 정지영은 제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예. 하지만 이 인물도 늘 감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외견상 자유롭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네. 즉 인간 중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정대철도 하고픈 대로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유지해야 될 그 회장으로서의 삶 때문에 예. 꽤 많이 욕구를 억압하고 살고 있고 자신이 누리는 것을 또 아들도 누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아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아들이 이제 딴 길로 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건데 네. 이걸 위해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야말로 삶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작가는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네. 다시 소설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최영주는 이제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USB로 깔끔하게 정리해준 남편 외도의 흔적을 시아버지와 자기 엄마, 친정엄마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USB를 딱
올려놓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이제 어떤 며느리의 반격? 시아버지 앞에서 또 그런다는 거는 뭔가 의도된 행동이죠? 그렇죠. 네. 최영주는 자신의 행동에 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놀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하지만 호텔 식당에서 시아버지와 친엄마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왜 하필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외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상류층들의 외면 방식이라는 거죠. 네. 네네. 네. 이거 좀 약간 정말 무슨 스노비즘, 주말 드라마 위선.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한 명은 대기업 회장이고 한 명은 엄마는 대학 교수니까 네. 네. 뭐 만나면 이런 얘기하고 네. 딸이 뭐 대단한 비밀이 담긴 USB를 꺼내놔도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네. 심지어 그 남편의 외도 사실이 담긴 그 증거가 담긴 USB도. 그래서 이제 최영주는 자신의 그 경솔한 행동을 용서해 달라면서 한껏 부푼 배를 한 채 허리를 숙입니다. 이때 똑똑한 최영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본인이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닌데 뭐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은 이제 거대한 세상에 보기 좋은 부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그녀는 결심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된 거라면 차라리 내가 오손 그룹을 차지하겠다고요. 이거 굉장한 반격인데요. 그렇죠? 네. 야심녀였군요. 최영주라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네. 최영주는 모든 걸 갖춘 인물로 계속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은 이렇게 최영주가 큰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큰 야심이 있어도 가와만사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는 듯 정지용과 최영주의 그 부부간의 갈등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어지는 이하나와의 외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서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래도록 서술한다는 게 뭐 작가 약간 독자들에게 장난을 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소설이라고 느꼈어요. 네. 네.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네. 저는 작가들이 장난치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네. 아무튼 아무리 지적으로 부족한 정지용이라고 해도 정지용은 자신의 아내인 최영주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 완벽합니다. 네. 그녀는 너무 지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그 자자의 네,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그 노래 가사처럼. 예. 그래서 결국은 최영주와 오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하나와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정지용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헤어지기 싫으니까. 네. 최영주의 이제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룹을 차지하기로 결심한 최영주는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대철 회장도 정지용도 그리고 세상 모두가 오손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 정지용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정지용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아버지 정대철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젊어지고 더 총명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그룹 승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요원해 보이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네. 정대철이 죽어야 정지용한테 그룹이 가는 겁니다. 그쵸. 아버지가, 이제 죽어야 아들에게 승계가 될 텐데.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직접 끔찍한 일을 계획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직접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그걸 바라고요. 알려주시면.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소설이 명확하게 서술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좀 암시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네. 그걸 너무 막 계획을 짜고 그러면 그게 너무 추리소설 같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딱 그 순문학 작가다운 시적인 문장으로 시적인 문장으로요? 사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결말에 이르는 길목의 중요한 단서인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이걸 우리 보고 직접 확인하라고요? 네. 근데 심지어 거기서도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럴 때 또 아름다움을 구사하는구나. 야 진짜 허를 찌른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룹이 정지용에게 승계되면 정지용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지용은 최영주가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 됩니다. 그쵸. 어차피 정지용은 똑똑한 최영주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명목상 회장은 정지용이 되고 실제로 이제 자신이 회사를 주무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최영주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정지용은 자신이 아내의 계획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이 명목상 그룹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아내를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정지용에게는 정말 중요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건가요? 그 VJ 때문에 그런가요? BJ, 그렇습니다. 네네. 그에게 남은 고민은 바로 이하나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설은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혹시 이게 막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인가요? 막 피가 막 난자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피엔딩이에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굉장히 스포일 안 하려고 애쓰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순문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장르 소설 같은 결말을 맺긴 해요. 네. 게다가 이 소설은 그 후반부로 갈수록 서사를 많이 생략한 채 전개가 되거든요. 저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략된 서사를 약간 풀어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된 서사를 따라가다가 좀 갑작스러운 결말을 맞닥뜨리면 독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앞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을 독자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좀 결말이 갑작스럽게 충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지용이 결심한다는 그게 굉장히 이 소설의 충격적인 장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설에서 정지용을 조금 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장난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힌트는 중국 영화나 공포 영화에 많이 나왔던 방식이라는 것 정도.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감을 못 잡으면서 지금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숙한 듯 하면서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나 뭐 2세가 나오는 이런 뭐 그룹 승계, 뭐 아침 드라마나 뭐 주말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그 전개되는 방식은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죠. 그러니까 장르 소설이나 아침 드라마를 본 사람한테는 익숙한 설정이겠지만 순문학 독자한테는 설정 자체가 새롭고 또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그쪽에서 없었던 방식으로 전개되거든요. 말하자면 장르 교배가 일어났다는 거죠. 네네. 저는 이걸 작가가 굉장히 용기 있게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참신하고 기발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계 뭐 혁신? 뭐 아무튼 저는 조금 그 초반만 읽다가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궁금한 오늘의 소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선곡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네. 제목이 NEW인데 사실 이게 뉴잖아요. 새로운 소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소설로 느껴졌고 나아가서 문학계의 새로운 질서, 즉 뉴 올더를 확립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영국 밴드 뉴 올더의 음악을 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밴드의 음악 중에 이상한 삼각관계라는 곡이 있어요. 그 정지용과 최영주, 이하나 이 세 명의 관계와도 잘 어울리고 곡 분위기도 80년대 당시에 신디사이저로 새로운 사운드를 선사한 게 이 김사가 작가의 새롭고도 충격적인 소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뉴 올더의 비작 러브 트라이앵글 94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사과 작가의 장편소설 뉴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